요즘 들어 자꾸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시나요? 소금통에 자꾸 손이 가신다면 그건 입맛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혹시 국 한 술 드시고 아이고 싱거워 소금 좀 더 넣어야겠네 하셨나요? 아니면 반찬 집으시다가 요새 왜 이렇게 간이 안 맞지? 짠 게 땡기는데 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 정말 당연한 겁니다.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생 짭조름한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하시고 묵은지 한 조각에 고등어구이 드시며 살아오신 분들한테 이제부터 싱겁게 드세요 하는 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맛이 없으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고 그러면 밥을 안 드시게 되고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으니 움직이기도 싫어지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조금만 더 넣자 하시고 소금 한 숟가락 살짝 더 얹는 그 순간 그날 밤 여러분의 콩팥은 비상사태가 걸립니다.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밤새도록 일을 해야 하거든요. 자다가도 눈 뜨고 일어나서 뛰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오늘 콩팥이 아침에도 지쳐가면 꿀물 한 몸은 잔 조금씩 드셨나요?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남은 인생 종이 씹는 것 같은 싱거운 음식만 먹으며 살아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을 바꿔온 제 노하우를 남김없이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금 한 톨 없이도, 아니 어떤 때는 소금 넣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게 입에 착 감기는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밥상이 달라집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콩팥이 살아납니다. 제가 경기도 수원에서 건강 강좌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어르신 한 분이 제 소매를 꽉 잡으셨어요. 올해 67이신 박 어르신이셨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으신 지 2달이 됐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 진짜 못 살겠어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병원에서 저염식을 시작하라는 말 듣고 딱 보름을 드셔봤는데 보름이 되는 날 아침에 밥상 앞에서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으셨다고요. 아무리 먹으려 해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어땠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음식이 종이 씹는 맛이에요. 아니, 종이보다 더해요. 종이는 씹으면 적어도 뭔가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입안이. 그러시다가 결국 어떻게 하셨냐고요? 몰래 간장을 꺼내셨대요. 아무도 안 볼 때 살금살금. 딸한테 들키면 혼날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도 그냥 조금만 넣으면 괜찮겠지 하고 넣으셨다고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어요. 신발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꾹 눌렀더니 그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저는 박 어르신 손을 잡고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짠맛을 대신할 다른 맛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어르신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소금 맛이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딱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어제 된장찌개 끓였는데 된장을 반만 넣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구수하고 재료 맛이 더 잘 나요. 저 이제 소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비법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몸속 작은 공장 콩팥 이야기. 이 비법을 제대로 활용하시려면 먼저 왜 소금이 콩팥을 해치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거든요. 콩팥, 한자어로 신장이라고도 하죠. 이 콩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온갖 노폐물, 독소, 찌꺼기들을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하루에 우리 혈액이 콩팥을 통과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200리터나 됩니다. 200리터면 큰 욕조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 엄청난 양을 콩팥 2개가 밤낮 없이 자는 동안에도 쉬는 시간 없이 걸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서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을 끌어당겨서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짜게 드시면 물이 당기는 거예요. 물을 마시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 높아진 혈압은 콩팥의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을 강한 압력으로 쿵쿵쿵 두드립니다. 그리고 콩팥은 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하죠. 자동차로 비유해 볼까요? 정상적인 도로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고속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고 바퀴가 닳고 서스펜션이 망가지죠.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들어올 때마다 콩팥은 자갈길을 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텨요. 젊을 때는 그 자갈길도 씩씩하게 달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특히 60, 70이 넘으시면 콩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젊을 때의 절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반밖에 안 되는 힘으로 예전과 똑같이 소금을 처리하려니 당연히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콩팥이 지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 박 어르신처럼 다리가 붓습니다. 손가락을 눌렀을 때 자국이 남아요. 숨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그 혈압이 또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래, 소금이 나쁜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맛있게 먹으란 말이야? 바로 그 답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 뇌를 조금, 아주 살짝 속이는 방법이요. 본격적인 비법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잘못된 상식들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시면 비법을 알아도 헛수고입니다. 첫 번째 함정. 죽염이나 천일염은 콩팥에 안 나쁘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건강방송에서 시장 어르신들한테서 심지어 약국에서도 들으셨다는 분이 계셔요. 죽염은 약이야, 죽염은 달라 하고요. 정말로 죽염이 콩팥에 덜 부담이 될까요? 아닙니다. 전혀요. 죽염이든 천일염이든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든 다 나트륨입니다. 색깔이 다르고 만드는 방법이 다를 뿐 콩팥 입장에서는 전부 똑같아요. 죽염 한 숟가락과 일반 소금 한 숟가락, 콩팥이 해야 할 일의 양은 정확히 같습니다. 비싸다고 덜 해로운 게 아니에요. 이 점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함정. 국물에 밥 말아 드시기. 이건 특히 드시기 힘들 때 자주 하시는 방법이죠. 밥알이 목구멍에 안 걸리고 쑥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이 나트륨 섭취를 확 늘립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있는 나트륨의 대부분이 건더기가 아니라 국물에 있거든요. 건더기는 집어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국물에 밥 마시면 그 나트륨을 전부 흡수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국물 없으면 어떻게 넘겨요? 하실 수 있어요. 물을 드세요. 맹물을 조금 드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방 익숙해지세요. 세 번째 함정. 간장 대신 고추장이나 쌈장은 괜찮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고추장 한 숟가락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 혹시 아세요? 간장 한 숟가락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쌈장도 마찬가지예요. 발효된 장류는 맛이 강하고 복잡해서 나트륨이 적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양을 줄이는 대신 지금부터 알려드릴 재료들로 부족한 맛을 채우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함정. 채소는 아무거나 많이 먹으면 좋다? 이건 지난 첫 번째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잠깐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함부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은 콩팥이 걸러줘야 하는 성분인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에 쌓여서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염식한다고 과일이나 채소를 막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 하나하나가 다 콩팥에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 마당. 뇌를 살짝 속이는 기술 3가지. 자, 이제 핵심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갈고 닦아온 비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우선 기본 원리부터 아셔야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맛있다는 느낌은 사실 혀 하나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코도 함께 일하고, 눈도 일하고, 귀도 일하고, 뇌가 그 모든 신호를 합쳐서 맛있다, 맛없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짠맛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곳을 충족시켜주면 뇌는 이거 맛있는 음식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용할 원리입니다.
첫 번째 기술, 신맛으로 혀를 깨워라. 신맛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레몬즙 한 방울, 식초 한 방울이 혀의 미뢰를 강하게 자극하거든요. 미뢰가 자극을 받으면 침이 고이고, 침이 고이면 다른 맛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음식 전체가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쓰냐고요? 생선구이 드실 때 소금 대신 레몬즙을 생선 위에 딱 뿌려보세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놀라세요. 나물 무침할 때도 소금 양을 평소의 3분의 1로 줄이고 식초를 조금 더 넣어보세요. 짠맛이 줄었는데도 전혀 싱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초 중에서 뭘 쓰시면 좋냐고요? 현미식초가 가장 부드럽고 자극이 적어서 어르신들께 잘 맞습니다. 일반 양조식초도 괜찮아요. 단 한 번에 많이 넣으시면 시큼해지니까 처음엔 아주 조금씩만 넣어보시고 익숙해지시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두 번째 기술, 코를 즐겁게 하면 입이 만족한다. 음식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우리 뇌는 이거 맛있겠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구수한 냄새, 향긋한 냄새, 따뜻한 냄새가 나면 뇌는 이미 절반쯤 만족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짠맛이 조금 부족해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들이 좋냐고요? 들깨가루를 생각보다 많이 쓰시면 됩니다. 들깨 특유의 고소하고 구수한 향이 코를 완전히 사로잡거든요. 국물 요리에 들깨가루를 한 술 넣으면 순간 온 부엌의 냄새가 퍼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맛있어요. 후추도 좋습니다. 후추 특유의 알싸한 향이 코와 입을 동시에 자극해서 음식 전체를 더 풍성하게 느끼게 해줘요. 고춧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고추씨를 살짝 넣으면 더 깊은 향이 납니다. 카레가루도 훌륭합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강황, 큐민, 코리앤더 같은 향신료들이 복잡한 향을 만들어내서 소금 없이도 음식이 굉장히 깊게 느껴지거든요. 된장찌개에 카레가루를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만 넣어보세요. 어색할 것 같지만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 기술, 온도와 질감을 이용하라. 이거 아셨나요? 음식은 너무 뜨거울 때 드시면 오히려 맛을 제대로 못 느낍니다. 혀가 뜨거움을 느끼느라 바빠서 다른 맛을 잘 못 느끼거든요. 적당히 식었을 때, 입에 넣었을 때 따뜻한 정도일 때 간이 가장 잘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찌개나 국 끓이시고 바로 드시지 마시고 2, 3분만 두셨다가 드세요. 간이 훨씬 잘 느껴지실 겁니다. 질감도 중요합니다. 재료를 팍팍 씹을 수 있게 조리하시면 씹는 과정에서 재료 자체의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물러지게 끓이지 마세요. 두부라면 살짝 단단하게, 채소라면 살짝 아삭함이 남게 하면 짠맛이 줄어도 전혀 싱겁지 않아요. 이것을 넣으세요. 5가지 보물. 이제 제가 직접 추천하는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재료들은 전부 마트나 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고 비싸지 않으며 사용법도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보물, 들깨가루. 저는 들깨가루를 콩팥 환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들깨가루는 나트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맛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요. 고소한 맛, 구수한 향, 진한 질감,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줍니다. 국에 들깨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탁해지는 게 아니라 뽀얗고 고소해지는데 그 순간부터 이미 소금이 필요 없어져요.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래기국 끓이실 때 된장을 평소에 3분의 2만 넣으시고 대신 들깨가루를 넉넉히 2술 넣어보세요. 끓이는 도중에 넣는 게 아니라 불 끄기 딱 1분 전에 넣으시면 고소한 향이 날아가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이게 더 맛있네 하실 겁니다. 시금치 나물 무칠 때도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소금 없이 들깨가루, 참기름, 마늘 조금만 넣어도 훌륭한 나물이 됩니다. 두 번째 보물, 식초와 레몬.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식초와 레몬즙은 소금의 빈자리를 채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조기구이나 고등어구이 드실 때 굽기 전에 소금을 치는 대신 레몬즙을 뿌리시거나 구운 뒤에 위에 레몬즙을 살짝 뿌리세요. 생선 특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도 훨씬 살아납니다. 비린내가 없으니 더 많이 드시게 되고 더 많이 드시면 좋은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어요. 미역국 끓이실 때도 마지막에 식초 반 숟가락을 넣어보세요.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미역의 바다향이 더 잘 살고 맛이 깔끔해집니다. 세 번째 보물, 표고버섯 가루. 이걸 저는 천연 감칠맛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표고버섯에는 구안일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구안일산이 바로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감칠맛이란 게 뭐냐 하면 혀에서 느껴지는 깊고 복잡하고 진한 맛인데 이 감칠맛이 있으면 소금이 적어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요즘 많이 파는 화학 조미료가 바로 이 감칠맛을 흉내낸 건데 천연 표고버섯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감칠맛을 줍니다. 표고버섯을 직접 사서 말려서 가루로 만드셔도 되고 요즘은 마트에 표고버섯 가루가 팩으로 나와 있어요. 된장찌개 끓이실 때, 미역국 끓이실 때, 나물 무치실 때 한 꼬집만 넣어보세요. 맛이 확 깊어집니다. 소금을 줄이고 표고버섯 가루를 넣으면 간이 줄어들었는데도 오히려 더 맛있다고 느끼세요. 네 번째 보물, 다시마 육수.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글루탐산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소금의 양을 30% 줄여도 맛이 비슷하게 느껴지게 해줍니다. 즉, 소금을 3분의 1이나 줄였는데도 맛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마 육수의 힘입니다. 다시마 육수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다시마 한 조각을 넣고 냄비에 담아두세요. 처음에는 찬물에 넣으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요. 찬물에 넣고 약한 불로 천천히 가열해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를 꺼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육수를 국 끓이는 물로 쓰시면 됩니다. 이 육수로 국을 끓이시면 소금이나 된장을 평소보다 훨씬 적게 넣어도 충분히 맛있어요. 그리고 다시마 자체도 드실 수 있어요. 꺼낸 다시마를 얇게 썰어서 참기름이랑 통깨만 넣고 무치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물, 볶은 양파와 대파. 이게 의외로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양파를 팬에 기름 조금만 두르고 천천히 볶아보세요. 처음엔 하얗던 양파가 노란색으로, 그 다음엔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양파 안에 있던 매운 성분이 날아가고 단맛 성분이 농축됩니다. 이 단맛이 짠맛에 대한 욕구를 줄여줘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단맛이 짠맛 욕구를 줄인다는 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맛과 짠맛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거든요. 볶은 양파를 찌개에 넣으시거나 나물 무칠 때 다져서 넣으시거나 고기 드실 때 곁들이세요.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파를 기름에 살짝 볶으면 단맛과 향이 동시에 살아나서 어느 음식에나 넣으면 잘 어울립니다. 일곱 번째 마당, 실전 식탁,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밥상.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메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메뉴 첫 번째, 저염 시래기 된장국. 재료는 이렇습니다. 시래기, 된장 반술, 들깨가루 2술, 다시마 육수, 마늘, 파. 먼저 다시마 육수를 준비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요. 그 육수에 삶아서 물기 짠 시래기를 넣고 끓여요. 된장을 평소보다 반 정도만 넣으세요.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마늘을 충분히 넣으시고 국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인 다음에 들깨가루를 2술 넣어요. 이때 국물이 탁해지면서 뽀얘집니다. 파를 송송 썰어서 올리고 불 끄세요. 한 술 드셔보세요. 처음 드시는 순간 이게 소금이 적게 들어갔다고? 하실 거예요. 된장 양이 반인데도 육수의 감칠맛, 들깨의 고소함, 마늘의 향이 합쳐져서 맛이 풍성합니다. 메뉴 두 번째, 레몬 고등어구이. 고등어 반마리를 준비하세요. 굽기 전에 소금 대신 레몬즙을 앞뒤로 골고루 뿌리세요. 레몬이 없으시면 식초를 쓰셔도 됩니다. 거기에 후추를 살짝 뿌리시고 그냥 굽는 거예요. 소금을 아예 안 씁니다. 구워서 드실 때 레몬즙을 한 번 더 살짝 뿌려보세요. 고등어 살이 입안에서 풀어지면서 레몬 향이 같이 퍼집니다. 비린내가 없고 생선 본연의 고소한 맛이 살아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메뉴 세 번째, 표고버섯 육수 미역국. 미역을 불려서 준비하고 표고버섯 가루를 조금 준비하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살짝 볶아요. 그 다음 물을 붓고 여기에 표고버섯 가루 한 꼬집을 넣어요. 간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으세요. 소금은 넣지 않습니다. 끓이다 보면 국물이 은은하게 갈색을 띠면서 깊은 향이 납니다. 표고버섯 가루의 구안일산이 국물 전체에 퍼지면서 감칠맛이 생기거든요. 마늘을 조금 넣으시면 더 좋고요. 드셔보시면 일반 미역국이랑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더 깊고 풍성합니다. 여덟 번째 마당,
혀가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이거 다 좋은데 처음 며칠은 정말 싱거워서 못 먹겠던데요? 맞아요. 처음 며칠은 분명히 힘드실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처음 3일에서 닷새 정도는 뭔가 물 먹는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뭐야, 밍밍하네?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참으세요. 우리 혀에 있는 미뢰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적응합니다. 항상 자극적인 짠맛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이 되어버려서 조금만 싱거워도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주일만 덜 짠 음식을 드시면 혀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싱겁게 느껴지던 음식이 슬슬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2주, 그러니까 열나흘만 지나면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짠 음식이 이게 왜 이렇게 짜지? 하고 느껴지기 시작하세요. 식당에서 찌개 드시면 여기는 왜 이렇게 간이 강하지? 하고 느끼게 됩니다. 혀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박 어르신도 처음엔 힘드셨어요. 3일 만에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 저 진짜 못하겠어요. 오늘 살짝 간장 넣었어요. 하셨거든요. 제가 어르신, 저도 처음 3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딱 사흘만 더 해보세요. 했습니다. 일주일이 됐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들깨가루 넣은 시래기국 끓였는데 맛있어요. 진짜로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오셨어요. 가지볶음에 식초를 넣어봤더니 맛있었다고, 두부조림에 들깨가루를 뿌려봤더니 좋았다고요. 밥상을 즐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콩팥 수치는 어떻게 됐냐고요? 석 달 뒤 검사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음식을 정말 잘 조절하신 것 같습니다. 수치가 많이 안정됐어요 하셨다고 합니다. 박 어르신이 제게 전화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9번째 마당, 실생활에서 바로 쓰는 간단한 원칙 5가지.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단순한 원칙 5가지를 드릴게요. 원칙 첫 번째, 소금통을 식탁에서 치우세요. 습관이 무섭습니다. 식탁에 소금통이 있으면 손이 자동으로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넣게 돼요. 오늘 저녁에 소금통을 찬장 안에 넣어두세요. 대신 거기다가 들깨가루통과 식초병을 올려놓으세요. 눈에 보이는 게 손이 가게 됩니다. 원칙 두 번째, 국물은 반만 드세요. 찌개든 국이든 건더기는 다 드시되 국물은 반만 드세요. 나트륨의 절반 이상이 국물에 있습니다. 처음엔 아쉬우시겠지만 드신 건더기의 양은 똑같으니 배는 부르실 거예요. 원칙 세 번째, 조리 마지막에 간을 하세요. 소금이나 된장을 조리 처음에 넣으면 오래 끓이는 동안 맛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더 많이 넣게 되죠. 불 끄기 1, 2분 전에 간을 하시면 같은 양으로도 훨씬 더 간이 잘 느껴집니다. 필요한 나트륨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칙 네 번째, 장 볼 때 나트륨 함량 확인하세요. 마트에서 식품 살 때 뒤에 붙어있는 영양성분표를 보세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엔 읽기 어려우시면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나트륨 옆에 적혀있는 숫자, 그 단위가 밀리그램인데요. 한 끼에 먹는 양에 대한 나트륨이 500mg 이하인 것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느리고 번거롭지만 금방 익숙해지세요. 원칙 5번째, 외식할 때는 소스를 따로 달라고 하세요. 삼겹살 드실 때 쌈장을 고기에 직접 올리지 마시고 접시에 따로 담아서 아주 조금씩만 찍어 드세요. 비빔밥 드실 때 고추장을 먼저 다 넣지 마시고 절반만 넣어서 드셔보시다가 그래도 더 필요하면 조금씩 추가하세요. 국수 드실 때 육수는 반만 드시거나 따로 달라고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 위를 바꿔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꽤 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소금이 콩팥을 힘들게 한다는 거, 이제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소금을 무조건 끊어내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게 됐을 거예요. 답은 소금의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들깨가루의 고소함으로, 식초와 레몬의 상큼함으로, 표고버섯가루의 감칠맛으로, 다시마 육수의 깊이로, 볶은 양파의 단맛으로. 이것들은 전부 콩팥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 혀를, 코를, 뇌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입맛은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딱 2주만 해보세요. 일주일은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가 지나면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립니다. 오히려 예전 짠 음식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밥상을 바꿔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어요. 오늘 저녁엔 소금통은 찬장 안에 넣어두시고 들깨가루와 식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다시마 육수로 국 한 냄비 끓여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주제, 단백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고기,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콩팥이 안 좋을 때 단백질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무엇을 얼마나 드시면 좋은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여러분의 밥상이,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